오콘조 이엘라를 지지하지 않고 계속 한국의 유명인 통속교섭본부장을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단은 미국 대표단입니다. 지난 28일 키스 로겔 WTO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유명인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오콘조 후보에게 104대 60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큰 열세로 WTO 사무총장의 꿈이 무산되는 것 같았으나 미국이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총장 선출 과정을 주관하는 데비드 워커 WTO 일반 2세의 의장은 28일 밤 유 본부장에게 나이지리아 은고지 오콘조 이엘라 후보가 선호도 조사에서 득표를 많이 해 은고지 후보를 추대하기로 했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유 본부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결과를 뒤엎을 커다란 변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이 친중 성향의 오콘조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미 국무부는 25일 제2공간에 주재직 정부의 유명인 본부장 지지 여부를 파악해 유 본부장 지지를 권유하라는 전문을 보내 거부권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콘조 후보가 선호도 조사에서 승리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미국은 오콘조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WTO의 다음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인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등장으로 선호도 조사에서 오콘조 후보가 크게 이겼지만 선거전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인 본부장이 열세에 놓인 가장 큰 이유는 27개국의 EU가 나이지리아 오콘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EU는 오콘조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유명인 본부장이 되어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주장하고 설득하면 유명인 본부장을 지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EU 내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은 오콘조 후보가 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이지리아가 중국으로부터 고액의 경제 지원을 받는 만큼 오콘조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지어 오콘조 후보를 두고 중국의 꼭두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강력한 한국 지지에 지금 일본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가에서는 EU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게 된 데는 일본이 그간 유명인 본부장 낙선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여온 것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노골적으로 유명인 본부장을 반대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도록 로비를 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분노한 것은 한국이었지만 그 못지않게 분노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WTO에서 중국을 손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일본이 껴든 격이 된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WTO 사무총장이 결정되어가는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것이 미일 동맹이고 그동안도 일본은 미국의 거의 모든 방침에 동의해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끝까지 설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고 균형 있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WTO와 다른 나라들을 이 같은 논리로 설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기존의 무역 규칙을 지키는 동안 중국이 WTO의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 체제를 이용해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는 비판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WTO가 미친 것처럼 25년 30년간 미국을 벗겨먹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WTO가 중국을 비판하며 탈퇴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2위 경제대국임을 뽐내는 중국이 WTO 내에서는 개발도상국주의에 따른 무역 및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WTO 탈퇴는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손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WTO 무역체제를 벗어날 경우 관세를 비롯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가 차별 대우를 받게 될 뿐더러 중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지위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WTO 탈퇴보다는 개혁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의 유명인 본부장이 적임자였습니다. 미국은 유명인 본부장이 성공적인 통상협상가와 무역정책 입안자로서 25년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정한 통상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조직의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량을 갖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명인 본부장과 달리 오콘조 후보는
무역 통상과 관련된 경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국 무역 대표부는 유명희 본부장을 지칭하며 현장에서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과 맞물려 EU 회원국이 지금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지만 대부분 결국 한국을 지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일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틴다면 다른 나라도 유 본부장 지지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는 결국 WTO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바뀌는 미국 대외정책 기조를 보고 난 뒤 사무총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 다음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유 본부장에게 중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지지하는 한국은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방역과 경제활동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중 인사로 불리며 비판받아온 WHO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글로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연대와 검증된 공중보건 조치의 준수가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재확산이 커지자 봉쇄령이 다시 시작되는 것과 대유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해낸 한국은 이 같은 발언처럼 크게 대비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9월 중국과의 WTO 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판결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WTO에서 친중 인사가 지휘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국은 유명희 본부장이 사퇴해도 끝까지 오콘조 후보를 반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유 본부장의 자진 사퇴는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회원국 전체 합의를 이루는 시한인 11월 7일까지 막판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에 한국이 WTO 수장이 되지 못해도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냈으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중국이 여러 국제기구를 이끌면서 자국의 유리한 국제질서를 형성한다고 우려하고 있고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 본부장이 선전하자 한국에도 밀린다는 위기감이 일본 외교가에 감돌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가 WTO 사무총장 선거 정세를 브리핑하자 한 의원이 왜 일본 후보가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 안 나가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후보를 내지 못한 이유는 국제기구를 이끌 만한 영어 능력과 행정 경험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WTO 사무총장이 확정되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절대적인 열세를 한국 반도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즐거운 라디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대형 사고를 터뜨렸습니다. 미국 인텔의 메모리 사업, 그중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일 해당 내용을 담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수 관련 이사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47조 원을 투자해서 암을 인수한 것에 이어 대형 반도체 기업들 간의 메가톤급 인수 합병이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해당 이슈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번 꼼꼼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인수되는 내용을 보면 인텔의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사업 부문과 낸드 단품, 웨이퍼, 중국 다롄에 위치한 인텔의 기존 낸드 플래시 공장을 포함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는 제외가 되었죠. 인텔이 쉽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인텔은 10월 20일자로 계약을 체결했고 양수 기준일은 2025년 3월인데요. 2021년 말까지 주요 국가들의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고 규제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에 8조 원가량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2025년 3월에 2조 원가량을 지급해서 계약이 마무리되는 형태로 예상됩니다. 2021년 말부터는 SK 측의 신설 자회사를 통해서 경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선 인텔의 낸드, SSD 사업과 중국의 다른 공장 자산을 받아오고 인수계약이 종결되는 2025년에는 웨이퍼의 설계와 생산 관련된 지적 재산권이나 R&D 인력 등을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계약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완벽한 실책이다. 인텔 입장에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생각보다 적당한 시기에 비싼 가격에 잘 처분했다. 혹은 SK는 그동안 여러 M&A에서 특별히 실패한 적 없다. SK 오너의 판단을 한 번 더 믿어보자. 낸드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빼앗아 가면 SK 하이닉스는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디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입지를 굳건하게 가져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 거의 모든 수익이 나오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파운드리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전자와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죠. 그리고 사업 구조를 보더라도 디램에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점유율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디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면서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반면에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위에 그쳐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그 다음 순서죠. 9.9%의 점유율에 불과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시된 매출 금액을 보더라도 SK 하이닉스는 대략 16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는데, 이 디램의 매출이 70% 이상이고 낸드 매출은 4조 원이 안 되는, 즉 디램의 완벽히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텔이 보유하고 있는 낸드 지분 9.5%가량을 가져가면 SK 하이닉스는 디램에 이어서 이 낸드에서도 키옥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올라서게 되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는 SSD였죠. 이 사업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디램에 편중되어 있고, 향후 데이터 시대, 이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기업용,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포트폴리오, 이 수익 구조가 조금은 지엽적이다. 관련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 단품만 놓고 보면 분명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전자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업계에서는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 과거에 낸드 메모리면 그 단품으로서 USB나 MP3 등에 탑재가 되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낸드 단품만 공급되는 것보다는 이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나 펌웨어 등과 함께 솔루션으로서 공급이 됩니다. 이러한 낸드 솔루션 제품의 수요가 앞으로 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그 니즈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해당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해야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특히 비대면 수요가 급증했죠.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서버용 SSD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 이 보수적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많은 데이터 기업들도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낸드 솔루션 제품의 수요, SSD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하고, 이 SSD 시장은 삼성전자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야죠. 삼성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컨트롤러의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SSD의 컨트롤러는 매우 중요하죠. 이 두뇌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컨트롤러의 기능을 보면 해당 데이터를 어디에 집어넣고 언제 어떤 타이밍에 정확하게 끄집어낼지를 결정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컨트롤러의 성능과 SSD의 경쟁력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컨트롤러 기술에 가장 앞서 나가는 삼성전자가 SSD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초기에 컨트롤러의 개발보다는 당장의 낸드 단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포커싱을 맞췄었죠. 물론 그 이후에는 솔루션 경쟁력 강화에 분명히 힘을 쏟고 있어요. 미국의 바이올린 메모리의 PCRE 부분을 인수했고, 하이닉스는 일본 키옥시아의 투자 지분을 갖고 있죠. 4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투자했었는데, 이와 같은 투자를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키옥시아의 컨트롤러 기술 협력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SSD 하면 삼성이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인텔이 꽉 잡고 있던 분야였죠. 인텔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낸드 시장에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올리는 기업으로 도약함으로써 그동안 디램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던 낸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그 시장 파이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용 SSD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텔의 기술력을 흡수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SK 하이닉스의 낸드 파트는 사실 적자죠. 그동안의 추이를 볼 때 이 낸드 사이클의 고점에서는 영업이익률 15%, 저점 시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0%까지 찍기도 했어서 최근 2년간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텔의 다른 공장은 아직은 흑자를 내고 있는 공장이죠. 인텔은 올해 상반기에 이 낸드 부문에서 28억 달러, 3조 원이 넘는 액수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6억 달러를 기록해서 영업이익률은 20%를 넘겼습니다.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이 인텔 메모리 사업 인수가 단기 실적에 드라마틱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중장기적으로 바라